안녕하세요. 골타컴 김현민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SRV 박충식입니다. 예, 이분을 모셔서 할 게 무엇일까요? 바로 슬픈 얘기죠. 예. 이런 얘기 하자고 지금 예. 먼저 어쨌건 방송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말아 주시고요. 이번에 다룰 것은 바로 남독의 명가 바이언 뮌헨. 아니 근데 바이언 뮌헨은 기본적으로 남독의 명가 할 때 안 하지 않나요? 안 써요. 그냥 독일의 명가. 그 거인이라고 그냥 많이 부르죠. 기간테라고 많이 하죠. 그냥 독일이죠. 그러니까 반면 이제 남독의 명가 하면은 기본적으로 그냥 많이 쓰는 게 있거든요. 북독의 명가 함부르크 그리고 브레멘. 브레멘까지 쳐주자. 아니 근데 분데스리가에서의 성과는 브레멘이 실제로는 더 좋아요. 인정합니다. 왜냐면 아직까지도 승점 2위고. 인정합니다. 다 인정합니다. 다 인정합니다. 이제 남독의 명가 하면은 남독 하면 슈투트가르트. 근데 이게 함부르크이라고 나오는 이유는 뭐냐면요. 함부르크이 훨씬 큰 도시고 그렇죠. 팬들도 크고 많고 그렇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 남독일 했을 때 호펜하임 건 물론 역사가 짧기 때문에 더더욱 그런 것도 있겠지만 슈투트가르트가 나오는 것도 여기도 그만큼 오래됐고 그만큼 사람도 많고 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역사로 따지면 뉴른베르크에 대화야 될 수도 있는데 그럴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어요. 하지만 뉴른베르크는 대학 클럽은 안 쳐줍니다. 죄송합니다. 어쨌건 남독의 명가 슈투트가르트가 강등이 됐습니다. 승강 플레이오프 끝에 매우 오랜만에 승강 플레이오프에서 강등이요, 분데스리가 팀이. 가슴 아프다. 이거 어떤 의미에서는 분데스리가의 수치 아닙니까? 그런 얘기를 굳이 하시려고 수치 맞습니다. 수치 어쨌건. 맞아요. 슈투트가르트가 그 강등이 되고 말았는데요. 그 얘기를 오늘 뭐 하자고 하셔서 뭐 제가 할 수 있는 얘기라고 생각이 돼서 더더욱 사실은 나왔습니다. 그래서 뭐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뭐 승강 플레이오프 얘기는 딱히 할 필요 없고요. 그냥 못했습니다. 진짜 못했죠. 그냥 못했고 홈 경기 2대2. 원정 가서 0대0. 진짜 그래서 원정 다득점 원칙에 의거해서 탈락했죠. 맞습니다. 뭐 원정 가서도 웃겼죠, 사실. 그 프리킥 골이 그냥 골로 돼야 되는 건데 공격수라는 욕이 나올 것 같아. 애가 엄연히 누구죠? 누구? 그 선수가 누구죠? 아르헨티나에서 곤잘레스라는 뭐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선수. 이름도 이제 얘기하기 싫어졌어. 이 선수가 뭐 진짜 초등학생도 안 범할 법한 실수를 했죠. 옵사이드 거기 가 있었어요. 그게 그러니까 저는 그 선수들이 막 항의하고 이러길래 심판한테 이게 그러니까 뭔가 오심성에 가깝나 했는데 보니까 너무 명백한 거예요. 이거는 명백해도 너무 명백한 거예요. 말이 나올 수 없을 정도로. 허탈했습니다. 사실 그 골 들어갔으면 분위기가 달라졌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빌트지였나 어디서는 그거 가지고 또 놀리더라고요. 당연히 놀리죠. 우리끼리도 놀려요. 그래요? 저 자식 골만 못 넣는 줄 알았더니 골 막는 재주도 있다고. 벤트너 같은 존재인가요? 아스날 팬들에게 있어서? 근데 그 선수 잘 못했어요. 기대했는데 기대만큼 못했습니다. 뭐 그런 선수가 한둘이 아니지만. 사실 그러니까 시즌 시작 전만 하더라도 슈투트가르트에 대한 기대감이 되게 높았잖아요. 어마어마했습니다. 지난 시즌 7위를 차지해서 원래라면 유로파 리그를 나갈 수 있었으나 하필이면 그 8위인 프랑크푸르트가 포칼 우승을 하는 바람에 그래서 유로파 리그 진출권을 아쉽게 놓쳤고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더 큰 망치를 안 당했으니까. 근데 어쨌든 그러고 나서 영입한 선수들의 면면이 나름 되게 기대를 많이 모으는 선수들이었어요. 일단은 그 당시 그 슈투트가르트의 매니저 단장이 이제 헤슈케라고 해서 레버쿠젠의 그 전성기 때 영입 빵빵 터뜨렸던 분이 비달 같은 선수들 영입하고 토니 크로스 같은 선수들도 데리고 그렇죠. 그리고 바이언 뮌헨에서도 좀 스카우팅을 담당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분 진짜 네임들을 데려왔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굉장히 놀라웠던 거는 굉장히 포텐셜이 충만해 보이는 선수들을 특히 아르헨티나 뭐 이쪽 선수들을 데려와요. 일단 그 부임하자마자 데려온 선수가 아스카시바였고 그 선수는 이제 지난 시즌 같은 경우는 좋은 활약을 펼쳤었죠. 괜찮았어요. 아스카시바도 아르헨티나 출신이죠. 그러더니 이제 데려온 선수가 뭐 맨시티에서 마페오, 파블로 마페오 측면 수비수죠. 그 다음에 이제 아르헨티나에서 곤잘레스, 아까 얘기 나왔던 니콜라이 곤잘레스. 니코 곤잘레스 공격수입니다. 그래서
젊고 능력이 있어 보이고 그리고 나름 부족한 포지션들에 맞는 선수들을 다 데려왔죠. 보르네소사. 보르네소사는 이제 저 크로아티아 그렇죠. 선수죠. 이 선수도 이제 측면 수비수. 근데 뭐 이렇게 데려와서 게다가 데려온 타이밍도 그 보통 여름 이적 시장동이 꽤 길잖아요. 8월 말까지니까. 그래서 팀들이 그 선수단을 완전히 꾸리는 데 있어서 시간이 좀 오래 걸릴 때가 많아요. 뭐 이 선수를 데려오니 많이 그 협상이 오래되다 보면. 근데 그 전지훈련 가기 전에 이미 다 팀 구성이 끝났습니다. 그 시즌 끝나기 전부터 영입을 하기 시작했죠. 시즌 끝나면서 막 팍팍팍 하고 데려왔죠. 그리고 또 어쨌건 그 긴책하고 디다비 바꾼 것도 그때만 하더라도 왜냐면 디다비가 부상만 없으면은 볼프스부르크의 에이스 역할을 맡던 선수기도 했고 그리고 또 이제 곤살로 카스트로도 어쨌건 물론 그러니까 도르트문트에서 막판 안 좋긴 했지만은 그래도 잔뼈가 굵고 좀 능력 있는 미드필더 능력 있는 베테랑. 그래서 그 아스카시바의 아쉬운 부분을 메울 수 있는 그런 선수라고 생각을 했죠. 뭐 그런 식으로 영입들을 상당히 잘했다라는 평가들을 들었었죠. 영입했을 당시만 하더라도. 그래서 뭐 레슈케가 그 시즌 그 시작하기 전에 했던 얘기가 뭐냐면 그 올리버 캠프도 얘기를 해야죠. 올리버 캠프도. 그러니까 21세 이하 그 2017년 21세 이하 유럽 선수권 우승했을 때 핵심 수비수 역할을 맡았던 주전 수비수였습니다. 그리고 프라이부르크에서 이 선수도 근데 그냥 부상만 없으면 잘한다는 평가를 들었던. 맞습니다. 나중에 이게 조금 얘기는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조건들이 다 붙어야 선수들이 보면 다 부상만 없으면 부상만 없으면 포텐이 터지면 뭐 이런 거죠. 나이가 젊으면. 근데 다 안 좋은 쪽으로 터졌죠. 다 약점이 있는 선수들이었어요. 문제는. 근데 몰랐죠. 그래서 영입이 가능했다는 얘기도 있었어요. 맞아요. 솔직히 말하면 슈투트가르트가 영입할 정도의 선수들이 아닌데 약간 그런 조건들이 붙기 때문에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그래서 영입을 했는데 다 안 좋은 쪽으로 터져버렸죠. 그게 그렇게 됐던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 전 시즌에 그 7위 했을 때 그 좀 잘 됐던 게 그 노장 선수인데 요새 좀 별로인 선수들을 데려와서 잘 됐거든요. 바츠투브가 그랬고요. 마리오 고메스, 안드레아스 백도 그랬고요. 그러니까 이게 또 될 거라고 생각을 했겠죠. 뭐 그래서 비슷한 영입들 한 케이스가 아까 뭐 나왔던 그 뭐 곤잘로 카스트로라든지 이런 선수들인데 대신 젊은 선수들이 많이 왔어요. 그래서 뭐 레슈케는 시즌 전부터 우리가 이번 시즌은 우리가 강등과는 관련이 될 일은 없을 거다. 자신 있게 얘기했습니다. 유럽 대항전을 레심 노린다까지 됐었죠. 까놓고 말하면. 나왔죠. 그러나 뚜껑을 열어보니 아예 처음부터 망했어요. 사실은 처음부터 안 됐어요. 감독은 그 전 시즌에 어쨌든 센세이셔널한 7위 성적을 올렸던 기대 이상의 성적을 올렸던 타이푼 코어코트가 계속 맡았습니다. 제가 근데 그거 자체도 약간 좀 불안하다라는. 왜냐하면 타이푼 코어코트도 뭔가 좋지 않은 거에 좀 아이콘 같은 그런 감독이어서. 코어코트가 소방수까지는 어느 정도 할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 다음 시즌에 한 번도 그냥 풀 시즌을 맡아본 적이 없어요. 매번 경질돼가지고 그냥 한 시즌을 풀 맡아본 적이 없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시즌이 지나가기 전에 뽀록이 난다. 이런 건데 슈투트가르트에서도 한 시즌이 지나기 전에 뽀록이 난 거죠. 그렇죠. 반 시즌 지나고 그 다음 시즌 시작하자마자 뽀록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뭐 슈투트가르트가 한 번도 이번 시즌 동안은 위로 올라온 적이 없어요. 계속 밑에 있었습니다. 일단 그러면은 그 슈투트가르트의 이번 시즌 성적부터 조금 살펴보는 걸로 가도록 하죠. 이번 시즌 슈투트가르트의 성적입니다. 16위 승강 플레이오프에서 강등이 됐죠. 이번 시즌 슈투트가르트가 얼마나 안 좋았냐면요. 이게 기대 승점이에요. 기대 승점이 31.99점이거든요. expectation points군요. 그러니까 그 이번 시즌에 각각의 경기들마다의 승패를 기대 득점으로 해가지고 계산을 해가지고 하면은 이제 이 정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리어 기대 승점은 더 안 좋았어요. 실제 승점보다. 그래서 그 경기 내용 자체가 안 좋았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냥 강등됐어야 되는 팀이었어요. 니른베르크가 더 경기력적인 부분에서 경기력적인 지표에서 조금 더 나았다는 얘기인 거거든요. 인정합니다. 니른베르크가 워낙 마무리도 안 되는, 이거 이따가 나올 건데, 마무리가 진짜 안 되는 팀이었고, 그리고 또 니른베르크가 골키퍼가 진짜 병신이 팀이었거든요. 물론 그 다음 병신이 팀이 슈투트가르트긴 했지만은, 그것도 가슴이 아프다. 어쨌건, 그러니까 강등되는 게 너무나 당연한
경기력이었다는 거고요. 그 강등된 다음에 사람들 얘기가, 그러니까 그 관계자 얘기가 우리가 강등된 건 뭐 이상한 일이 아니고 이건 이번 시즌 내내 그랬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뭐 억울하다고 말할 필요는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저는 이번 시즌에 그 슈투트가르트의 가장 큰 문제들이 어떤 거냐고 생각을 하면요. 다 아닌가요? 다? 다인데 그래도 뭐 어떻게 할까요? 공격, 수비 뭐 이거부터 하나씩 따지고 간 다음에 총괄적으로 얘기를 할까? 아니면 총괄부터 하고 세부적으로 하나씩 따져나갈까요? 총괄부터 얘기. 예. 이번 시즌 가장 큰 문제는 일단 감독이 3명이 부임을 했잖아요. 그렇죠. 콜콧, 그리고 바인츠열, 그리고 빌리가 이제 마지막에 이제 저걸 맡았는데, 감독이 3명이 바뀌다 보니까 전술 변화도 너무나도 많았고, 하나의 통일성이 없었고. 이건 바인츠열이 전적으로 잘못한 거라요? 아니요, 근데 이건 콜콧 때부터 이미 시작이 됐습니다. 왜냐면요, 그러니까, 마인츠하고의 개막전에서 지난 시즌 재미 봤던 그 4-4-2, 플랫 4-4-2를 그대로 가동을 했어요. 근데 0대1로 패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바이에른이니까 뭐, 그래서 수비적인 4-5-2를 썼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다시 프라이브룩전에 이제 4-4-2를 썼는데 3대3 무승부에 그치고, 그러니까 이제 듀세도르프전에 갑자기 4-3-3을 씁니다. 바로 이제 4라운드부터 전술이 완전히 바뀌기 시작을 한 거죠. 근데 그것도 무승부하니까 그 다음에 다이아 4-4-2를 씁니다. 또 안 되니까 하노버전에 갑자기 하노버는 솔직히 말하면은 강등을 놓고 경쟁해야 되는 팀이고 실제 하노버 강등이 됐습니다. 근데 하노버를 상대로 수비적인 5-3-1을 들고 나왔습니다. 근데 또 수비적인 5-3-1을 썼는데 1대3으로 패했습니다. 이게 결정적인 경기였어요. 슈투트가르트가 이후로도 4-5-1 많이 쓰거든요. 근데 5-3-2. 5-3-1 많이 쓰는데 다 결과가 좋지 않았습니다. 이 이유는 뭐냐면 내내 수비가 안 좋다 보니까 수비수들 간의 그 협력 아무것도 안 됐어요. 플레이가 안 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수비수의 숫자를 늘리는 전술을 썼거든요. 근데 수비수의 수를 늘리다 보니까 결국은 공격이 안 되고 공격이 안 되니까 골을 못 넣고 뭐 그러다 보니까 결국 경기를 이길 수가 없었어요. 어쨌건 그러니까 하노버전에 그것도 강등을 놓고 경쟁해야 되는 팀을 상대로 5백을 썼음에도 1대3으로 패했고 아주 충격적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콜코트가 경질되고 바인츠열이 부임을 했죠. 근데 바인츠열 그 데뷔전에서 이제 처음에 4-3-3을 썼습니다. 근데 그 다음 곧바로 2경기에서 3-5-2를 썼어요. 5백 전술인 거죠. 5-3-2라고도 할 수 있는. 근데 또 그 다음 2경기에 4-1-4-1을 썼습니다. 맞습니다. 다시 2경기에 3-4-2-1 포메이션을 씁니다. 2경기 간격으로 계속 바뀌어요. 그러다가 다시 4-2-3-1로 4경기 정도 있고, 이게 가장 많이 끌고 갔어요. 4경기를 끌고 가다가 다시 4-4-2 3경기. 그리고 마지막에 3-5-2로 끌고 가다가 결국 30라운드에 경질이 됐습니다. 그냥 포지션이 계속 바뀌어온 거거든요. 이게 일관성 없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다 문제 중에 제일 큰 문제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전술적인 일관성이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선수들은 계속 혼란스러웠죠. 거기다가 이제 빌리 임시 감독 체제에서 아직 끝이 아니에요. 다이아 4-4-2로 2경기를 치렀습니다. 나쁘지 않았죠. 거기다가 이제 마지막 2경기에서 4-2-3-1을 썼습니다. 그리고 그때까지도 나쁘지 않았어요. 근데 승강 플레이오프 1차전에서 4-2-3-1을 썼는데 2대2 무승부로 끝나니까 바로 이제 2차전에 급하다고 다이아 4-4-2를 들고 나옵니다. 솔직히 저도 플레이오프에서 왜 그랬는지 좀 이해가 잘 안 가요. 선수 기용도 그렇고 근데 그러니까 저는 그 1차전이 되게 실망스러웠어요. 뭐가 실망스러웠냐면요, 슈투트가르트가 선제골을 2번 다 먼저 넣었어요. 넣고 너무 이른 시간에 바로 실점했어요. 선수들이 정신줄을 놓았다는 게 딱 보일 정도로, 그렇게 되면은 그걸 도리어 기세를 타가지고 나가줘야 되는데, 마치 그니까 골 넣었으니까 우리가 이기겠네 딱 이러다가 실점하고, 이러다가 실점하고. 심지어 우니온 베를린이 수비적인 팀이거든요. 이브리가에서 수비로 3위를 한 팀인데 그 팀한테 이 실점을 했다는 것 자체가 솔직히 말하면 그 롱볼에 당했는데 안타깝습니다. 그냥 뭐 할 말이 없어요. 전 선수 경기 전에 이번 경기 플레이오프 경기 전에 선수 명단이 공개됐을 때 보고 왜 이래? 왜 이런 거야? 이 얘기밖에 안 나와서요. 또 이거 잘못되겠는데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쨌건 제가 항상 그 팀 분석 영상을 할 때는 포메이션 도판을 띄우거든요.
메인 포메이션이 있기 때문에 띄우는 건데 슈투트가르트는 이걸 띄울 수가 없었어요. 왜냐면 두 경기마다 바뀌니까 막 두 경기 간격으로 바뀌는데 이거 뭘 메인이라고 해가지고 띄워요. 메인 없어요. 예, 그냥 선수들만 있을 뿐이에요. 네. 예, 그래서 그랬고요. 예, 그러면 이제 좀 세부적으로 하나씩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번 시즌 그 슈투트가르트는 잔류권에 있었던 게 딱 1라운드와 15라운드 딱 두 번입니다. 네, 두 번이죠. 그마저도 1라운드도 졌습니다. 개막전 졌는데 예, 골득실 때문에 골득실 때문에 잔류였던 거지. 이것도 솔직히 말하면 시작은 여기서 시작이에요. 시작 여기서 시작해가지고 그냥 이거예요. 계속 뒤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딱 헤르타전 딱 이때 15라운드 딱 한 번 올라온 게 유일한 기쁨, 잠시만의 기쁨. 그 다음에 이제 골득실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이런 거 왜 다루지 마세요. 골득실 마이너스 38로 역시나 강등돼도 마땅한 그나마 이게 좀 나중에 나아진 거예요. 어쨌건 마이너스 42, 마이너스 40, 마이너스 38. 그 다음에 이제 점유율을 볼 건데요. 점유율은 46.8%로 5번째로 낮습니다. 그러니까 뭐 수비적인 축구를 하다 보니까 점유율이 낮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이제 패스 성공률도 75.7%로 밑에서 4위입니다. 롱볼만 했거든요. 패스 성공률이 좋을 수가 없죠. 그러면 이제 공격적인 부분부터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슈투트가르트의 팀 득점은 32골로 전체 그 3위, 그 최소 득점 3위에 해당을 합니다. 뉘른베르크, 하노버, 그리고 슈투트가르트인데 아까 뉘른베르크가 결정력에 문제가 있다고 했잖아요. 이건 이제 기대 득점이거든요. 하노버가 최하이고요. 34.81골로요. 그 다음에 뉘른베르크가 35.37골이고요. 그 다음에 슈투트가르트가 37.38골입니다. 근데 이제 실제 득점 대비 기대 득점 자체는 그러니까 슈투트가르트가 5.38골이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득점 자체가 그러니까 32골이었잖아요. 근데 기대 득점이 37.38골이니까 그러니까 뭐 기대 득점 대비 그 결정력이 안 좋았다는 얘기죠. 아주 안 좋았어요. 근데 결정력이 안 좋았는데 그러니까 호펜하임이 플러스 9.95골이거든요. 호펜하임이 가장 손해를 많이 봤어요. 기대 득점에서. 호펜하임이 기대 득점만 놓고 보면은 분데스리가에서 2위예요. 바이에른 다음이에요. 그만큼 찬스를 많이 만들어놨다는 건데. 근데 그만큼 골을 못 넣었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샬케가 플러스 9.26골. 샬케도 그렇게 골을 못 넣었다는 얘기인 거고요. 뉘른베르크가 플러스 9.37골. 뉘른베르크가 결정력이 안 좋아가지고 좀 피를 많이 본 팀이죠. 그 다음에 이제 슈투트가르트가 네 번째로 결정력이 안 좋은 팀이었습니다. 고메스가 진짜 못했어요. 그 니콜라이 곤살레스도 공격수 영입. 걘 말할 것도 없어. 이게 이제 선수별 득점 현황인 거거든요. 뭐 그런 걸 보세요. 볼 것도 없는데. 슈투트가르트의 그러니까 팀 득점 가장 많은 팀에서는 가장 골이 많은 선수가 그래도 마리오 고메스. 미어도 마리오 고메스 7골. 유니폼도 많이 팔고. 그 다음에 이제 도니스가 5골. 도니스가 그나마 조금 나았죠. 그리고 기대를 가질 만한. 주벌 겨울에 영입해서. 주버. 호펜하임에서 임대 영입했는데 이 선수가 그 다치기 전까지는 괜찮았어요. 그래서 좀 살짝 상승세를 이끌었었죠. 뭐 그리고 이제 수비수인 카박이 3골. 카박도 진짜 겨울에 영입한 선수. 뭐 코너킥 상황이나 이래서 헤더로 많이 넣었습니다. 많이 해봐야 뭐 몇 골 안 되지만. 어쨌건 뭐 이 정도 그러니까 골을 현황이 매우 처참했다는 거죠. 골을 진짜 넣어야 되는 그 니코 곤살레스나 아니면 뭐 다니엘 디다빈 뭐 경기조차도 많이 못 나왔으니까 어쨌든 좀 기대를 했던 선수들은 정말 골을 많이 못 넣었어요. 참고로 니코 곤잘레스가 바로 2골입니다. 그것도 어거지로 넣었던 골들로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당연히 골이 슈투트가르트가 적을 수밖에 없는 게요. 일단 슈팅이 12회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밑에서 네 번째거든요. 밑에서 네 번째로 슈팅이 적은데 유효 슈팅은 또 3.4회로 더 적죠. 뉘른베르크 다음으로 적어요. 두 번째로 적어요. 유효 슈팅이 없는데 그 슈팅도 적은데 골이 나올 리가 없죠. 공격이 안 됐어요. 거기다가 페널티 박스 안에서의 슈팅은 또 더 처참할 텐데 이거. 6.2회로 그냥 공동 2회. 뉘른베르크가 있잖아. 우리 뉘른베르크가 슈투트가르트 공격적인 부분에서 살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강조했지만은 웃어야 돼 이거. 어쨌건 뉘른베르크가 바닥을 깔아주고 있기 때문에 계속 2위를 하고 있는데요. 그나마 이제 조금 좋은 수치라고 할 수 있는 공중볼 경합 수치, 그러니까 승리한 횟수, 이게 이제 814회로
프랑크푸르트, 라이프치히에 이어서 3위에 해당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걸 마냥 좋아할 수 없는 게요. 좋아할 수 없어요. 크로스웨스가 슈투트가르트가 21회로 바이에른 경기당 21회로 바이에른 뮌헨 다음으로 많거든요. 바이에른 뮌헨은 근데 대수도 많고 모든 게 많아요. 여기는 그냥 계속 자기네들이 점유하는 축구니까 그래서 크로스가 많은 거고요. 슈투트가르트 아까 점유율 얘기했죠? 46.8%입니다. 네. 아까 전에 뻥축구예요. 뻥축구. 네. 그러니까 조금만 공을 잡았다 하면은 뭐 앞으로 길게 차던가 아니면 아까도 뭐 측면에 수비수가 위로 올라서 인수아가 그걸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 무의미한 크로스를 많이 올렸죠. 그래서 공중볼을 획득하는 수가 많은 거예요. 크로스가 많으니까. 하지만 슛이나 이런 결정적인 기회로 연결이 안 됐습니다. 경합을 많이 할 수밖에 없으니까 강제적으로 많아진 거지. 이게 그러니까 공중볼에 강해서 많아진 게 아니에요. 참고로 그 슈투트가르트의 공중볼 경합 그 성공률은 50% 미만입니다. 네, 되게 떨어져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 공중볼에 약한 미드필더 선수들이 있어가지고 더더욱 그런 게 많았어요. 그게 나중에 파이브백을 많이 썼던 이유 중에 하나도 여기 소위 이야기하는 세컨볼이 정말 약했어요. 세컨볼을 잘 못 따냈어요. 그리고 인수아 얘기하셨죠. 좌편향 축구. 41%로 그러니까 도르트문트와 함께 좌편향이 가장 심했던 팀입니다. 도르트문트는 골이라도 많이 넣었지 슈투트가르트는 주로 쓰는 공격 라인이 왼쪽이었어요. 그러니까 뻔하죠. 상대팀 입장에서 막기가 상당히 쉽죠. 그렇다고 뭐 그 크로스가 올라오는 게 필립 막스처럼 그렇게 예리한 크로스가 올라오느냐 그것도 아니었으니까 골로 연결도 안 돼요. 막스였으면 좋아했겠죠. 그럼요. 막스였으면 뭐 그냥 택배 크로스 이런 거 올라오는데. 그러면 이제는 수비적인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처참할 텐데 이쪽이. 참고로 그 실점은 77점으로 그 3위인데요. 최다 실점이 71실점으로 공동 1위거든요. 그러니까 하노버하고 아우크스부르크요. 이게 좋아할 만한 수치가 아니에요. 그거 좋아할 수가 없는 게 이것도 계속 하위였어요. 제일 최하위였다가 그 볼프스부르크라는 경기에서 조금 득점을 몇 점 했잖아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그 위에 두 팀들이 실점을 많이 해가지고 마지막에 특히 아우크스부르크가 마지막 8실점 볼프스부르크한테 여기서도 볼프스부르크 뭐 마지막에 그러면서 이게 바뀌어서 그렇지 예전에는 그 전까지는 계속 이것도 최하위였죠. 최하위였죠. 근데 이제 기대 실점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슈투트가르트가 높네요. 굉장히 높죠. 그러니까 62.70골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기대보다 더 많이 들어갔네. 더 많이 실점했다는 거는 칠러의 문제가 상당히 심했다는 칠러가 이번 시즌은 정말 아쉬워요. 지난 시즌은 칠러가 분데스리가 최고의 골키퍼 중 하나였잖아요. 그러니까 파블렌카 등과 함께 최고의 골키퍼 중 하나였는데 이번 시즌은 그 결정적인 순간에 실수로 실점을 한 게 너무 많았어요. 어이없는 실점이 많았죠. 뭐 희한하게 맞고 들어간다든지 제대로 쳐내지 못해서 들어간다든지 이런 게 사실 경기 중에 나오면 선수들 굉장히 사기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거든요. 참고 이제 그 실제 실점 대비 기대 실점이 마이너스 7.3골로 뉘른베르크가 이제 마이너스 13.2골. 뉘른베르크가 골키퍼 때문에 진짜 눈물 많이 흘렸어요. 거기 골키퍼는 더 했죠. 그러니까 거기에 이어서 2위인 거거든요. 창피합니다. 그래도 예전 대표팀 선수였는데. 그리고 이제 슈팅 허용 횟수 15.5회로 하노버 다음으로 두 번째로 많고요. 미드필드에서 못 막았어요 다. 그리고 마침내 1위 한 게 나왔습니다. 자책골. 자책골 4골. 1위. 단독 1위. 참. 그리고 이건 옐로 카드거든요. 옐로 카드가 62회로 그러니까 볼프스부르크와 공동 4위였거든요. 필요 없는 반칙은 또 되게 많이 했어요. 근데 이제 레드 카드 같은 경우는 5회로 샬케 그리고 헤르타 베를린과 함께 공동 1위였습니다. 여기서 이제 아스카시바의 위험이 아스카시바는 죄송하지만 좀 욕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선수가 원래 거친 플레이를 하는 선수라는 거는 지난 시즌을 통해서 알고 있었어요. 근데 이번 자카의 뒤를 잇는 카드 캐쳐죠. 분데스리가에서 이 선수가 이번 시즌 혼자서 옐로우 카드만 10개를 옐로우 카드 5장 받으면 한 경기 출전 정지잖아요. 그걸 2번 한 거예요. 거기에다가 플러스 그 하베르트한테 그 침 뱉어서 레드도 받죠. 그래서 레드 하나에 옐로우 10장. 이거는 제가 알기로 리그에서 최다 카드 캡처로 알고 있는데. 맞아요.
예. 참고로 정말 예. 실망스러웠습니다. 예. 참고로 이제 슈투트가르트의 총 이제 카드 횟수는 67장인 거거든요. 62 플러스 5니까요. 예, 이게 그러니까 샬케 76개 독보적인 일입니다. 샬케. 예. 그 다음에 디셀도르프 68개. 그리고 이어서 호펜하임과 함께 공동 3위. 예, 거치기만 했다. 네. 예, 소득이 없었어요. 수비는 못하면서 거치기만 했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죠. 거기다가 이제 파울 횟수 같은 경우는 이제 파울로 인한 이제 카드를 받은 횟수는 49회로 5위예요. 근데 이거보다 더 문제가 뭐냐면요. 비신사적인 행위에 의한 퇴장. 그러니까 카드. 많았어요. 예, 이게 거의 7장으로 찰케 함께 공동 1위. 아유, 공동 오차면서 비겁하기까지. 예, 그런 비신사적인 행위도 굉장히 많이 했다는 얘기인 거죠. 이게 거칠어서 그래요. 그리고 이제 또 슈투트가르트의 문제점이 또 무엇이 있냐면요. 활동량 같은 경우 이제 슈투트가르트가 3,891.1km 도합이요. 34경기로 샬케 헤르타에 이어서 세 번째로 적었거든요. 잘 뛰지도 않았죠. 예, 그러니까 많이 뛰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러니까 전력 질주의 수 같은 경우도 또 이제 6,909회로 메넨글라드바흐, 브레멘, 니른베르크, 프라이부르크에 이어서 다섯 번째로 적었는데요. 이게 문제가 뭐냐면요. 프라이부르크, 브레멘, 메넨글라드바흐는 분데스리가에서 가장 활동량이 많은 팀이에요. 네. 니른베르크도 11위, 그 중위권이 되는 팀이에요. 네. 반면에 그러니까 슈투트가르트는 아까 활동량이 밑에서 세 번째로 적은데 전력 지수의 수도 적다. 아니, 왜냐면 이게 그러니까 활동량이 많으면 전력 지수가 줄어들고요. 네. 전력 지수가 많으면은 활동량이 줄어들 수밖에 없거든요. 네. 이게 왜냐면 아무래도 힘을 지치니까 압축해서 한꺼번에 네. 전력 질주하느냐 아니면은 많이 뛰느냐의 네. 그 지구력 있게 뛰느냐의 네. 차이인 거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게 좀 반비례하는 성향성이 있는데 슈투트가르트는 둘 다 낮았다. 이거는 아예 잘 안 움직였다는 얘기죠. 많이 뛰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빠르게 뛰지도 않았다는 얘기인 거죠. 수비만 했으니까요. 예. 뛰는 선수들은 몇 명 없었어요. 그 슈투트가르트에서 원래 활동량으로 하면 항상 탑을 먹었던 게 겐트너인데 겐트너도 이번 시즌에 진짜 안 뛰었습니다. 만 33세 이제 나이가 들었으니까요. 나이도 그렇고 예. 뭐 부상도 있었지만 예. 많이 못 뛰었어요. 근데 이거는 팀 전술과도 좀 예.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뭐 팀 전술적인 부분도 있지만은 전 그러니까 평균 연령적인 문제도 조금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무래도 그러니까 평균 연령이 낮은 팀이 많이 뛸 수밖에 없고 좀 그런 게 있는데요. 슈투트가르트의 평균 연령 자체는 이제 26.1세로 뭐 그러니까 다섯 번째로 많긴 했어요. 이게 그러니까 다섯 번째로 많으니까 뭐 이 정도면은 뭐 바이언, 뭐 디셀도르프 이런 팀도 있는데 뭐 별거 아니지 않냐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요. 차이점이 뭐냐면요. 이제 베스트 11의 평균 연령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베스트 11의 평균 연령은 만 27.5세로 니른베르크와 함께 동률이었어요. 그리고 또 이제 더 큰 문제가 뭐냐면요. 니른베르크 같은 경우는 렌징이 만 35세로 좀 평균 연령을 네. 많이 잡아먹고요. 그리고 평균 연령이 만 30세가 넘는 선수가 보드잭하고 헤닝스 둘밖에 없었거든요. 네. 필드 플레이어 중에서는요. 근데 슈투트가르트는 만 30세가 넘는 선수가 그냥 겐트너 만 33세, 고메스 만 33세, 안디백 만 32세, 곤살로 카스토 만 31세, 인수아 만 30세, 칠러 만 30세. 6명이 다 됩니다. 그러니까 절반 이상이 30세가 넘은 선수예요. 그러니까 안 뛰는 거였고요. 안 뛰고 못 움직이고 백 안 되고 그 경기 보면 답답했어요. 그래서 네. 보면 그 뭔가 경합이 돼서 뭔가 플레이를 나름대로 하려고 하는구나라는 게 보여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네. 그냥 수비하는데 급급하고 수비도 잘 못하고 그렇다고 공격을 잘하느냐 공격도 잘 못하고 뭐 솔직히 성적뿐만이 아니라 경기력이라는 측면에서도 뭐 강등을 돼도 싸다 하는 말이 나올 정도의 시즌이라고 생각합니다.